예, 세너제이 샤크스부터 보도록 하시죠. 그 움직임이 상당히 좋습니다. 뭐 사실은 이제 마이크 그리어에 대한 그 GM에 대한 제가 칭찬을 많이 드리고 하는 그림은 뭐 예전부터 있었지만은 이 정도까지 사실은 안정적이다라기보다는 미래를 좀 잘 대비를 하면서 운영을 할 거를 기대를 하진 않았었거든요. 사실 그 전에 이제 뭐 예를 들면은 매니지먼트 경력도 그렇게 긴 사람이 아니었고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크게 좀 걱정을 했는데 이 좀 뭐 되게 좀 거칠게 말하면 초짜 GM을 선임한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뭐 기대를 훨씬 초월한 모습을 보여주고 이번 데드라인 같은 경우에서도 뭐 사실은 굉장히 뭐 안정적인 이 모습을 보여주면서 좀 미래를 또 기대하게 할 만한 행보를 보여줬기 때문에 그거 이제 한번 보고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입 자원은 패트릭 자일스, 카를 베릴룬드, 그리고 잭 오스탑추크, 노아 그레거. 2025년 2라운드, 4라운드에다가 2026년 1라운드, 4라운드, 그리고 2028년 5라운드 지명권. 뭐 지명권 같은 경우도 1, 2라운드 많이 챙겼고 4라운드, 뭐 5라운드는 사실은 이제 뽑기에 따라서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크게 달라질 수 있는 픽이긴 하지만 어쨌든 예 뭐 지명권만 확보를 해도 뭐 사실은 뭐 그렇게 손해 보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오스탑슈크라든가 그레거도 뭐 사실은 기여가 전혀 불가능한 선수는 아니라고 보고 뭐 자일스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NHL 레벨에서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어쨌든 뭐 그냥 좀 괜찮은 젊은 자원도 있는데다가 픽도 뭐 상위 라운드 픽이 뭐 많이 들어가 있다라는 부분은 뭐 기분 좋은 소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방출 자원은 바네체크 선수 뭐 결국 나가게 됐고요. 그리고 데하른의 슈트룸 데하른에는 영입을 했죠. 이게 잘못 적었습니다. 예. 데하른에는 영입을 했습니다. 예, 이거 고추가죠. 영입을 했죠. 그죠, 이 선수는. 예, 왜 이러냐. 어, 그렇습니다. 영입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영입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앞에 들어가게 됐고 니코 슈트룸 선수 그리고 제이크 월먼, 루크 커닝, 파비안 세텔룬드, 크리스턴 로빈스 뭐 2024년 5년 4라운드, 2027년 7라운드 뭐 이렇게 이제 방출 자원들이 좀 있네요. 어떻게 보면 좀 직전감에 가까운 자원들이고 전부 다 뭐 방출된 선수들이 뭐 바네시크 같은 경우는 백업 그죠? 그리고 슈트룸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하부 라인 그리고 월먼 같은 경우는 1라인에 실제로 활약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뭐 커닝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사실 미들식스에서 활약이 될 만한 선수 세탈룬드는 뭐 이제 올 시즌 정말 이제 좋은 모습을 또 보여줬었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직전감 선수들이 대부분 이제 좀 나가게 되는 그림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사실 이제 이 선수들이 그 미래 플랜에는 좀 포함되기 어렵다라고 이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마다의 나이적인 이유라든가, 그리고 이제 아예 이제 노골적으로 이제 좀, 팔 거를 생각을 하고 내려온 선수들. 뭐, 바네체크라든가 월먼 사실 이제 그런 타입의 선수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선수를 이제 방출을 하면서, 아까 뭐 지명권이라든가, 좋은 리턴 뭐 받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이 적극적으로 내보낼 건 내보내면서 자원을 확보를 하자. 이제 그 이제 포지션이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렇게 방출 자원을 설명드린 뭐 그대로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 올해도 이제 3, 2라운드 지명권 또 이제 1, 2라운드 한 장씩 내년 올해 내후년 내후년이지 올해 내년 해가지고 한 장씩 이렇게 이제 먹습니다. 이제 이것도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월먼 선수를 영입을 할 때, 2024년 2라운드를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디트로이트 레드윙스가 결국 이제 수비진에서 이제 월먼이 결국 이제 좀 물론 잘하긴 잘했는데, 그러니까 이 선수가 결국 이제 조금은 미래를 도모하는데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제 또 공격적으로 또 힘을 쓸 수가 있는 선수, 원래 슛블락이라든가 이런 건 좀 많기는 한데, 수비적으로 그렇게 탄탄한 느낌을 주는 선수는 아니라서, 그래서 이제 이 월먼 선수를 내보내면서 그러니까 이제 셀러리 캡을 좀 이제 내보내는 그런 측면도 좀 있는 거고 하는 과정에 내보내면서 샤크스가 오히려 이제 월먼을 받으면서 2024년 2라운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지불한 게 아니라 오히려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선수도 받고 지명권도 받고 근데 대신 주는 건 없고 그래 이제 개이득 보는 딜을 했었는데 방출할 때도 2026년 1라운드를 예, 예. 또 받았네요. 에드먼턴. 그죠. 에드먼턴 보내면서 1라운드 받았으니까. 이제 이런 과정에서 이제 상위 라운드 이제 지명권 같은 경우에 달달하게 챙긴 상황이고요. 오스탑추크라든가 그레거 같은 경우에도 스피드가 굉장히 빠른 선수들입니다. 37.48km, 상위 7%. 그리고 그레거 같은 경우는 36.68km이기 때문에 상위 25%. 뭐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 예전에 뭐 립스라든가 뭐 이제 이런 데서도 하부 라인에서 에너지 역할 많이 수행을 했던 선수니까 어느 정도 검증도 된 자원이고 오스탑추크는 사실 나이도 좀 어리고 이 선수가 정말
맥시멈으로 성장하면은 이런 이제 에너지적인 역할, 피지컬적인 역할 플러스 득점력 이것도 터질 수 있다. 이런 이제 평가를 받던 선수인데 아직 NHL 레벨에서는 솔직히 이제 뭐 득점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기대하기 어려운데 그래도 어쨌든 스피드라는 확실한 툴이 있으니까 하부 라인에서 체커 역할, 피지컬을 잘 쓰거든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또 유용하게 좀 활용이 될 만한 선수입니다. 그리고 오스타프축구는 어려요. 결정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21살짜리 선수입니다. 그리고 데아르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은 이 선수가 사이즈가 크고 어쨌든 수비적으로 피지컬 이제 힘 좋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예전에 옛날에 대하는애 그때 그 피츠버그 할 땐가 그때 이제 뭐 이런 거 이제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이븐 생스 타임 온 아이스 14분 뭐 15분 가까이 뛰고 쇼트핸드 상황이 2분 51초 이렇게 뜨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쏠쏠하게 써먹고 있습니다 지금 샤크스가. 그러한 과정에서도 결국 어쨌든 올 시즌은 치러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북미 스포츠가 다 마찬가지지만 성적 안 좋다고 썰렌을 칠 수는 없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우리 게임할 때 그냥 썰렌 치면 되는데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시즌은 치러야 되고 그러한 과정에서 이제 좀 하부 라인을 좀 그래도 페널티 킬링도 수행을 하면서 좀 수비적으로 이제 좀 탄탄한 경기력을 선사를 할 수 있는 대하른에 영입을 하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잘 써먹고 있다. 이제 요거 이제 말씀드리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세텔룬드는 사실 조금 아쉽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물론 이제 세나제이 샤크스가 이제 뭐 부상자도 여러 번 있었고 그리고 이제 좀 고정적인 조합이 아니라 이제 조금 조합도 이제 여러 가지 좀 유동적으로 택하는 과정에서 많은 조합이 있었는데 그 득점 순서 그냥 이제 골 단순하게 이제 이 라인이 몇 골을 뽑았나 이제 그 부분으로 바라봤을 때는 이게 이제 상위 제일 많이 골 제일 많이 넣은 그 라인별로 이제 내린 거거든요. 당연히 이제 에클룬드, 셀러브린, 토폴리 라인이 제일 10골 제일 많이 넣었는데 그 다음에 하위 그 2등, 3등, 4등 라인이 다 세텔룬드가 들어간 라인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세텔룬드, 그랄룬드, 스미스 8골 그리고 세텔룬드, 그랄룬드, 에클룬드 물론 이제 지금 그랄룬드도 없기 때문에 물론 뭐 이거는 이제 또 따지게 따라서는 그 샤크스가 세텔룬드랑 그 결국 이제 그랄룬드가 없으면 조금은 힘이 약해지는 거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할 수도 있지만 뭐 밑에 보시면 알겠지만 셀러브린이 에클룬드랑 뛰었을 때 6골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세텔룬드는 조금은 아쉬울 수 있다. 공격에서의 그냥 이제 무난하게 이제 여러 라인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결국은 뒤에 이제 내용에서도 조금 연관이 되는 측면이 있는데 일단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은 내년에도 결국은 계속 팔 겁니다. 샤크스는 당장 이제 내년 들어와가지고 이제 확실한 턴어라운드를 하기는 어려운 팀입니다. 여전히 전력 자체가 그렇게 좋은 팀이 아니라서 그래서 이제 2025-26 시즌에 계약이 만료되는 선수들 요거를 살펴봐야 되는데 벤베리 그죠? 벤베리 선수도 내년 만료입니다. 그리고 블라식 선수도 결국 이제 내년에 시즌이 끝나면은 이제 계약이 만료가 되게 되고요. 블라식은 솔직히 팔기 좀 굉장히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근데 어쨌든 블라식도 만료가 되고 마리오 페라로, 티모시 릴레그렌, 뱅상 데아르네, 헬리트런 이런 선수 다 만료가 돼요. 수비진의 지금 탑6 중에 5명이 내년에 만료가 되게 되네요. 적을 때는 인지를 못하고 있었는데 아무튼 이제 그런 부분 말씀을 드리고 페라로까지 사실은 올해도 판다는 이야기가 없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내년에 되면 뭐 기정사실화가 된다라고 봤을 때는 샤크스가 솔직히 페라로 26살, 27살 이 정도 되는 선수를 판다라고 하면 트런이랑 릴레그랜도 충분히 팔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은 이번에 세텔룬드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 나이대로 봤을 때는 딱 요 나이대에 들어온 선수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요 정도 나이대 들어온 선수들을 지금 판다라는 이야기를 생각을 해보면은 페라로, 릴레그랜, 트런 같은 이런 뭐 비슷한 나이대 이런 선수들도 당연히 다 팔 수 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는 물론 이제 이거 생각 자체가 안 좋다라는 건 아닌데 결국 셀러브린이 그 다음에 스미스, 에클룬드는 들어가겠죠 당연히. 이제 이런 선수들이 전성기 라인에 딱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지명한 선수들이 이제 또 이제 지금 앞으로 지명을 할 선수들 이제 이런 선수들이 또 이제 좀 기량이 좀 올라오면은 그때를 아마 이제 좀 우리가 이제 다시 도약할 시기로 딱 잡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그 생각 자체는 좋은데 이게 이제 재수가 없으면은 리빌딩이 상당히 길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에너하임 같은 상황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에너하임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그러니까 에너하임에도 사실은 한 3년 전에 이런 비슷한 그런 게 있었다라고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근데 이제 그 선단에 위치한 그죠? 이제 이 최선단에 위치한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샤크스 입장에서 에클룬드라든가 셀러브린이라든가 스미스 역할을 하는 그런 그 선수들이 한 3, 4년 뒤에는 전성기 나이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전성기 나이에 들어간 친구들이 에너하임
지금 팀에 남아 있어야 되는 선수. 그리고 팀에 남아 가지고 전성기로 때 들어가서 팀을 이끌어야 되죠는 딱 그 라인이 어 NHL 커리어 초창기 땐 괜찮았는데 3-4년 지나고 이 NHL에서 자취를 감춰버린 친구들도 있고 하는 그림이 나와 버리면 이건 자칫하면은 리빌딩이 길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쪼끔 위험한 선택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쪼끔 더 베테랑 선수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0대 지금 20대 중반 선수들도 어느 정도는 포섭을 하면서 가는 게 쪼끔 더 안정적인 방법인데 지금은 이 선수들을 다 이제 트레이드를 할 생각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진짜 지금 20대 초반 10대 친구들이 한 3-4년 지났을 때 궤도에 올라오는 그 그림을 잡고 있는데, 그 친구들이 만약에 사실 2-3년 뒤에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실제로 정말 촉망받는 선수들도 굉장히 이제 어려운 커리어를 가지고 그런 상황이 있는데, 만약에 샤크스도 그런 상황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리빌딩 플랜 자체가 꼬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리빌딩이 더 길어진다라는 거죠. 그런 그림이 그런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요 부분 자체는 한번 지켜볼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샤크스 내용 마무리 지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시애틀 크라켄입니다. 시애틀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사실은 굉장히 오늘 보면 썸네일 이제 그 론 프랜시스 아저씨죠. 썸네일 GM. 어, 좋은, 굉장히 뭐 사실 움직임이 그렇게 엄청나게 활발하진 않았는데 전체적으로 리턴 자체가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높게 평가할 수 있지 않나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영입 자원은 마이클 에이시몬트 선수, 뭐 직전 감자원 사실 이 선수 한 명밖에 없는데 2025년 2라운드, 2026년 1라운드, 그리고 이제 1라운드 7라운드, 그리고 2027년 1라운드 2라운드, 적어도 이제 1라운드 2장 확보했고요. 그리고 2라운드도 2장이나 확보를 한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아주 또 재미를 볼 수가 있는 이제 그런 그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방출 자원 같은 경우에는 비오록스트란드, 그리고 구르드, 텐어브, 스프롱, 2026년 5라운드 지명권입니다. 사실 이제 내년에 이제 계약이 만료되는 구르드라든가 텐어브 같은 선수들이 있고, 뭐 스프롱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나간 게 크게 이제 그렇게 영향이 있다라고는 저는 보고 있지는 않고요. 비오록스트란드 같은 경우에도 이제 1-2년 남은 이런 계약의 느낌이기 때문에 만료 자원들 뭐 결국 이제 잘 팔았다. 라고 바라보셔도 크게 틀리지는 않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계약 만료 인접 자원들이 컨텐더 팀들이 원할 만한 그러니까 컨텐더 팀들이 원할 만한 자원들을 굉장히 좋은 가치에 트레이드를 했다라는 거, 이런 부분 자체가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NHL을 좀 길게 보다 보면은 이 선수는 명백하게 팔릴 선수인데 가만히 보면은 뭐 이것저것 여러 가지 이유로 제 그 가치를 못 받는 케이스가 상당히 많은 편이거든요. 네, 이 시애틀은 솔직히 그렇지 않았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이제 판 선수들이 다 이제 컨텐더들이 팀들이 좀 좋아할 만한 자원이죠. 비오록스트란드라든가 구르드 같은 경우에도 미들 식스 득점원, 특히 이제 3라인 같은 부분의 강화라고 이제 처음에 말씀을 드렸는데, 비오록스트란드 같은 경우에 사실 뭐 2라인에도 충분히 활용이 될 만한 선수고 실제로 템파가 2라인에 기용을 하는 경기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미들 식스 체급 올리기 좋은 이제 이런 선수들이고, 그리고 텐어브 같은 경우에는 하부 라인의 에너지 체커 역할로 상당히 좋은 유형의 선수고, 스프롱도 아주 이제 큰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선수 하부 라인에서 이제 공격 센스가 상당히 돋보이는 선수라서 하부 라인에 이제 때려 박아 놨을 때 뜬금없이 이제 뭐 좀 골 넣고 이제 그런 그림들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이런 자원들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요가 아예 없지는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올해 이제 좀 잘 풀리긴 했지만은 라이언 도너터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유형의 선수고, 그러니까 굉장히 치명적인 약점, 뭐 기복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퍽이 없을 때의 움직임이라든가 아니면 수비 판단 능력이라든가 이런 굉장히 치명적인 단점은 있지만 한번 골을 넣기 시작하면 좀 미친듯이 또 몰아넣을 수 있는 선수들, 대표적인 뭐 케이스예요. 스프롱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누구냐, 그 오랜 잘 나갔지만 지금 시카고에서 라이언 도너터 같은 선수, 그리고 지금 이제 뭐 레인저스에서 있었지만 지금 그 지미 비지 같은 선수, 그런 선수를 대표적인 유형의 선수들입니다. 네, 뭐 스프롱도 이제 그런 유형의 선수인데 항상 그런 유형은 결국은 좀 수요가 있는 편입니다. 가만히 보면 뭐 리그 미니멈급 계약이라도 받는다라든가 아니면 이번에도 뭐 결국 이제 뭐 좀 트레이드로 넘어간 부분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이제 스프롱 같은 경우에는 또 부진했는데 또 한 번 더 기회를 받았고 시애틀에서도 그런 부분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성공적인 트레이드죠. 1라운드 2장, 2라운드 2장 뭐 이렇게 확보를 했으니까 이제 상위 라운드 픽도 낭낭하게 챙겼고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직장감 선수를 이렇게 또 팔았으니까 전력이 어떻게 보면은 좀 많이 떨어질 수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시애틀의 강점이 이런 데서 또 발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애틀은 저는 이제 항상 문제라고 보는 게 참 좋은 그 선수층은 좋은 팀이다. 근데 이제 선수층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그 .5 선수들이라고 제가 자주 표현을 드리는데, 그러니까 이제 진짜 확실한 1라인급 이런 느낌의 선수들이라기보다는 1라인에도 1.5라인급 선수들 뛰고, 그러니까 2, 3라인 같은 경우에는 뭐 2.5라인급 선수라고 볼 수도 있지만 3라인에도 그런 느낌의 선수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좋아진 겁니다. 이제 처음에 이제 또 이야기 길어지는데 이게 뭐죠? 처음 확장 드래프트를 할 때는 1라인에 2라인급 선수들이더라고. 2라인에 3라인급 선수들이요. 뭐 그랬었어요. 근데 그게 좀 좋아졌는데 지금. 예, 어쨌든 선수층이 좋다 보니까 2명 빠졌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 못 느끼시겠죠. 그러니까 구르드라든가 비오르크스트란드가 빠졌는데도 워낙 기본적인 뎁스가 괜찮은 팀이었기 때문에 1라인에 슈어츠, 버니어스, 카코. 물론 이제 좀 뭐 야닌 위만이라든가 아주 좀 덜 검증된 자원들이 들어오긴 했지만 그래도 뭐 카티에 같은 경우에도 이제 몇 년 전에 좀 좋은 모습 보여줬었고 에이시몬스도 뭐 괜찮은 이제 슈팅 능력에서 괜찮은 느낌이에요. 라이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좀 NHL에서 자리 잡을 만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거든요. 그리고 뭐 3라인에 톨바넨, 스티븐슨, 에벌리 같은 선수들이 있고 맥켄 브라콥스키 뭐 이런 느낌으로 여전히 사실은 팀 뎁스는 이제 2명이 빠져나갔는데도 불구하고 3명이 빠져나갔는데도 불구하고 뭐 큰 차이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이렇게 뎁스가 괜찮은 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그림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결국은 괜찮은 급 공격 자원들이 많기 때문에 시애틀로서는 생각보다 큰 전력의 하강은 저는 없었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 부분 하나 말씀을 드리고 캡도 상당히 확보를 했죠. 구르드 선수도 이제 뭐 올 시즌 물론 이제 구르드랑 테너번은 올 시즌 대회 이제 계약이 끝날 자원이긴 하지만 비오록스트란드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내년까지 계약이 잡혀있기 때문에 비오록스트란드 지금 이제 계약 캡도 현재 비워낸 상황입니다. 그 그림을 생각을 해보면 이제 내년에 셀러리 캡 공간이 2,000 거의 100만 달러, 거의 한 2,100만 달러 남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시애틀은 사실은 거의 이제 로스터는 구축이 된 상황이라서 공격진의 재계약이 필요한 자원이 이제 카코라든가 카티에 이 정도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카티에 같은 경우도 RFA고 카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조금 기복은 있으니까 당장은 막 진짜 800만, 900만이 될 가능성은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조금 근데 스티븐슨 생각해보니까 또 그렇게 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그 정도까지 주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적당하게 잡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카코를.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말씀을 드리는 게 좀 이제 S급이 또 이제 슬슬 좀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어중간한 뎁스 팀으로서의 한계를 지금 4시즌 중에 3시즌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 좀 달라져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수비진 같은 경우에도 탑4가 지금 사실 다 구축이 된 상황이거든요. 올렉시엑, 던, 라르손, 몬투어 이렇게 이제 탑4가 다 구축이 된 상황이니까 수비진에도 돈 들어갈 데가 없다. 그리고 골리진도 이제 그루바워를 처리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루바워 그냥 이제 데려가면서 어떻게 뭐 꾸려가겠죠. 그죠? 다코드랑 이래가지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결국 이제 남은 캡으로 공격진에 이제 좀 이제 돈을 쓸 수가 있는 현재 상황인데 정말 S급을 영입을 하면서 이제 좀 이제 체급 자체를 조금 더 올릴 필요가 있는 그런 생각, 그런 움직임을 이제는 진짜 가져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간다라면 참 좋겠지만 근데 또 이제 이 또 생각을 또 달리 해가지고 그동안 보여줬던 것처럼 그냥 어중간한 이제 또 1.5라인급 선수 한 2-3명 사는 그런 솔직히 그런 결과가 안 나올지는 가능성이 없지는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까지도 뒤에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시즌. 예, 애나임 덕스입니다. 애나임 덕스도 이번에 뭐 좀 조용하게 갔죠, 그죠? 뭐 NIM은 이제 뭐 앞에도 좀 움직임이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이제 좀 조용하게 갔는데 영입 자원들을 이제 2025년 2라운드 플러스 올리베르 쉴링턴 선수입니다. 쉴링턴 선수 영입하는 데는 아무 자원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뉴욕 아일랜더스에서 퓨처 컨시더레이션으로 땡겨왔고요. 2025년 2라운드 자원권은 이제 브라이언 디물랭 선수 트레이드를 하게 되면서 데려왔네요. 뭐 지금부터는 사실 이제 트레이드 때 이제 이야기한 내용들이 좀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더 간략하게 진행이 될 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리턴이 괜찮아요. 이제 영입할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영입할 때 이제 4라운드 지명권으로 영입을 했는데 방출할 때는 2라운드 받았으니까 이득이죠, 그죠? 이제 그냥 이득을 받고 이제 컨텐더 팀의 이제 이런 이제 부상 상황이라든가, 그죠? 이제 뭐 뉴저지 같은 경우에는 부상이 결국은 이런 디물랭의 영입에서 이제 또 굉장히 영향을 줬다라고 바라보셔야 되는데 2라운드 지명권 뭐 상당히 리턴이 좋다라고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득을 봤다라는 거. 쉴링톤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굳이 영입할 필요는 없었는데 영입할 때 일단 자원 소비가 전혀 없었고요. 그리고 이제 공격 지원 카드로서 쉴링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수비 뭐라고 해야 되죠? 지역에서 또 이제 공격에 액센트를 줄 수가 있는 그런 카드로서 이제
선택이 될 수 있는 카드니까 실제로 이제 공격 지원 카드로서 어린 선수들이 부진할 때 기용을 한다라든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렇게 나쁜 영입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이제 그 지금 미네소타래. 애너하임에 젊은 선수들 수비진 구축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민추코프도 그렇고 젤위거도 그렇고 헬리슨도 그렇고 공격 성장 가능성도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낮은 선수가 아닙니다. 뭐 젤위거랑 민추코프는 대놓고 이제 그런 모습들을 실제로 리그에서 보여줬었는데 헬리슨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주니어 시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는 확실히 공격에도 재능이 있다라고 평가를 받았던 선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조금은 슐링턴이 워낙 이제 공격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선수이기 때문에 뭐 같이 연습을 하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좀 배울 측면이라든가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결국은 좀 유형별로 어떻게 보면은 따져보면 지금 애너하임에는 좀 베테랑 수비수들이 기본적으로 피지컬, 그죠? 그리고 이제 좀 거친 플레이 이런 부분에 좀 능한 선수들 아니겠습니까? 뭐 대표적으로 지금 이제 트루바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구다스 같은 경우도 그런 유형인데 슐링턴은 완전히 다른 유형이거든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좀 공격적인 부분에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좀 조언들이라든가 젊은 친구들 짧은 기간이나마 이제 그런 부분 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운이 좀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 팀이 운이 좀 따르지 않은 게 깁슨 선수가 올해 트레이드 가능성 상당히 높았죠. 실제로 이제 이 깁슨을 노리는 팀도 상당히 많았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뭐 에드먼턴이랑은 굉장히 짙게 연결이 됐었고, 에드먼턴, 캐롤라이나 뭐 이런 팀도 좀 생각이 나는데, 근데 깁슨은 결국 트레이드를 못했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결국 이제 3월 7일날 부상으로 이탈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이탈을 하고 있고요. 깁슨이 이제 라인업에 복귀를 못 하고 있거든요. 사실 물론 이제 깁슨을 100% 판다라는 그런 걸로 해석이 되기가 좀 어려운 여지도 있지만, 그래도 이제 후소를 영입을 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제 그냥 깁슨을 팔면서 이제 후소랑 그 다음에 도스탈로 가자 이제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깁슨이 하필이면 3월 7일부터 이제 부상 이탈, 그죠? 마감일 거의 직전 경기에서 부상을 당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탈이 됐기 때문에 뭐 이런 건 운이 없었습니다. 예, 그런 과정을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좀 이제 아쉬웠다. 이제 깁슨을 팔면 사실은 올해 뭐 에드먼턴한테 팔았으면은 제가 봤을 때는 또 리턴이 상당히 괜찮았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은 참 운때가 따라주지 않는 거, 참 아쉬운 부분이었다라고 말씀드리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밴쿠버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밴쿠버는 뭐 마찬가지로 별로 움직이지 않았죠. 이제 밴쿠버도 사실은 좀 미리미리 다 움직인 팀이기 때문에 이제 결국 이제 밴쿠버도 사실은 이번 시즌 전체로 봤을 때는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였지만 마감일 때는 조용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막 결국은 누구냐 브록 베서도 팔지 않았고 그리고 움직일 건 미리 다 움직였기 때문에 그죠. 밀러 파는 것도 그렇고 그죠. 이제 뭐 페테르손 영입하는 것도 그렇고 미리 좀 움직였기 때문에 좀 조용하게 이제 보내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영입 자원은 2025년 3라운드 지명권 한 장 받았고요. 이제 그 대가로 카슨 수시 선수를 보냈네요. 뭐 수시 같은 경우에도 올 시즌 내내 이제 트레이드설이 좀 나왔던 그런 선수인데 결국 이제 마감일에 트레이드를 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수시의 3라운드라면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수비 자원의 좀 교통 정리라고 보시는 게 좀 타당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올해도 여전히 플레이오프권을 이렇게 좀 맴돌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지금 이제 플레이오프 진출 가능성은 뭐 없다라고 볼 수는 없죠, 그죠? 이제 뭐 사실은 충분히 손에 닿을 만한 거리에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이제 조금 아쉬울 수는 있지만 플레이오프 갔을 때는 근데 결국 이제 수비 자원이 결국 이제 이러한 유형의 좀 선수가 많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결국 이제 장신이지만 좀 비슷한 영역, 그죠? 그러니까 이제 장신의 피지컬 그리고 힘도 잘 물론 이제 페트르손은 피지컬적인 수비는 아니지만은 근데 이제 그러니까 좀 수비 지역에서 이제 이 키도 좀 크고 그리고 이제 뭐라고 해야 되죠? 그런 느낌의 선수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죠? 페테르손 선수 들어왔잖아요, 이번에. 근데 이제 기대할 수 있는 영역 자체가 페테르손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공격 지원 역할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수비 상황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유용하게 활용이 되기 때문에 피지컬 활용 툴은 조금 떨어질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영역 자체가 훨씬 더 넓은 선수다. 이런 부분을 따져봐도 어떻게 보면 이제 좀 페테르손을 영입을 하면서 수시의 입지가 더 좀 좁아진 게 아닌가라고 일단은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사이즈가 있는 선수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많아요, 지금. 그러니까 마르쿠스 페테르손 그죠? 이번에 이제 영입한 선수도 194 그리고 이제 데릭 포버트 선수도 193이고요. 그리고 엘리아스 페테르손 작은 페테르손이죠. 이제 191이고 만치니 선수 같은 경우도 191에다가 여기 이제 들어가진 않았지만 마이어스 같은 경우에는 2m 넘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느낌의 장신 선수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그 과정에서 조금 리턴도 괜찮은 수준의 뭐 페테르손이라든가 뭐 만치니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장기적으로 얼마나 남아있을지는 장담 못하겠습니다. 이제 패테르손이 이제 조금 뭔가 키우는 느낌으로 가고 있고 하는 그림이니까 뭐 포버트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트레이드를 한다라고 해도 리턴이 아주 이제 크게 좀 들어올 수는 없는 자원이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수시를 팔면서 교통 정리도 좀 하고 그리고 뭐 포버트는 뭐 재계약 안 한다라고 하면 뭐 올 시즌 끝나면 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뭐 젊은 선수들도 이제 사이즈 좋은 선수들이 많은데 하는 과정에서 너무 이렇게 또 사이즈 좋은 선수들만 득식을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 과정에서 수시를 트레이드를 하면서 3라운드 지명권 잘 챙기지 않았는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LA 킹스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LA 킹스도 마찬가지로 뭐 좀 조용했습니다. 워낙 이제 팀 자체가 잘 그 구축이 된 팀이기 때문에 그런 팀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았고요. 만약에 LA 킹스가 뭐 드루 다우티 선수가 뭐 시즌 아웃이 됐다. 뭐 부상이 있어가지고 복귀한 지 얼마 안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물론 이제 뭐 이런 전을 한 달 정도 되긴 했지만 만약에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복귀가 늦어져가지고 시즌 아웃이 없던 뭐 이랬으면 좀 이야기 달랐을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LA 같은 경우에도 그냥 뭐 올해 퍼포먼스도 괜찮게 나오고 그리고 전력 자체가 좀 잘 가듬어져 있으니까 크게 이제 이 뭐라고 해야 되죠? 손보지는 않았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결국 이제 쿠즈멘코 선수 영입했죠. 그리고 이제 2025년 7라운드 이제 이렇게 받아왔기 때문에 필라델피아가에서 바로 쿠즈멘코를 땡겨오는 그런 그림이 되게 됐고요. LA 방출 자원은 2027년 3라운드 지명권. 이제 이거는 이제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캡스 지분이 좀 있습니다. 요것도 이제 요 쿠즈멘코 딜도 워싱턴 보빌레 2라운드 그 나온 이후에 나온 딜이기 때문에 조금은 가치가 더 오르지 않은가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공격이 좀 필요한 LA입니다. 그러니까 수비는 사실은 LA가 정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짐 힐러 체제가 작년에 또 가장 큰 단점이었던 그죠? 그러니까 중립 지역에서 이제 1-3-1을 썼을 때 그 형성 과정이 늦어진다. 그리고 이제 1-3-1을 이제 들어가면 안 되는 상황에서 이제 1-3-1 잘못 들어가가지고 이제 좀 스텝이 꼬이는 상황이 나온다라든가.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LA 킹스가 1-2-2랑 중립 지역에서 1-2-2랑 1-3-1을 혼용해서 쓰는 팀이거든요. 그러니까 혼용해서 쓰는 팀의 강점은 정말 완벽하게 선수들이 숙지가 돼 있으면 여러 가지 상대방의 그런 이제 전술적인 움직임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무난하게 방어가 될 수 있지만 선수들이 이게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원래 지금 1-2-2를 써야 되는 상황인데 1-3-1을 했다가 또 이제 털리는 그림이 있고 이제 1-3-1을 쓰는 과정에서는 이 1-3-1을 형성하는데 1-3-1 포메이션을 잡는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태생적으로. 그 부분에서 공략을 당한다라든가 그런 문제점이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지밀러 체제에서는 그냥 무조건 1-2-2만 씁니다. 그러면서 이제 좀 팀 체계를 좀 간소화하게 되면서 수비적인 경기도 이제 뭐 그냥 크게 문제없이 이제 펼쳐지는 과정이고요. 근데 결국은 공격이 문제입니다. 킹스는. 그러니까 올해 전체 득점도 이제 2.86 득점으로 이제 18위밖에 안 되고 파워플레이 같은 경우 15.5% 해가지고 28 뒤에 쓰는 게 더 빠른 그런 이제 느낌이라서 이제 결국은 파워플레이. 왜 사실은 깡 득점력이 좀 약해도 그래도 스페셜 팀에서만 차이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면. 수비력이 기본적으로 좋은 LA이기 때문에 승리 패턴이 조금 더 공고해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LA 킹스가 결국은 파워플레이도 별로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 이분 상황에서 그렇게 센 팀도 아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 부분에서 문제점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쿠즈멘코를 영입을 해보자 이 생각을 가진 것 같습니다. 파워플레이 상황에서는 네트 앞 골라인 옵션으로 상당히 유용하게 쓸 수가 있고 뭐 쿠즈멘코 이제 뭐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선수의 가장 큰 단점은 그냥 발이 겁나게 느려가지고 지금 NHL 레벨에서 쿠즈멘코 선수가 동적인 상황에서 그렇게 힘을 많이 못 써요. 그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파워플레이가 좀 정적인 상황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뭐 상대 공격 지역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좀 뭐 일반적인 2-1-2라든가 그런 느낌의 공격을 펼치는 과정에서는 솔직히 쿠즈멘코가 괜찮습니다. 그 과정을 결국 생각을 하고 이제 결국 아까도 보셨겠지만 파워플레이가 결국은 너무 처참하니까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으로 데려온 자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바로 합류하자마자 파워플레이 1라인 배치됐습니다. 파워플레이 타이머 나이스 2분 34초 거의 1라인급 이제 이런 부분 부여받게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왜 파워플레이 아까 이제 파워플레이 골을 넣으면 승리 패턴이 더 공고해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LA 킹스가 파워플레이 득점 시 경기 승점 획득률이 엄청나게 좋습니다. 15승 4패 2연장패 파워플레이 골만 넣으면은 거의 다 이긴다라는 거죠. 예. 이게 이제 승률로 따지면 당연히 좀 떨어지는데, 그죠? 70.2% 그래도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예. 근데 이제 승점 획득률을 일단 기본적으로 가니까 승점 획득률 더 좋으니까 그냥 승점 획득률을 가져왔어요. 승률이라고 썼는데
근데 이제 70%가 넘는 이런 승률이 나오니까 이거는 뭐 진짜 LA 킹스가 결국은 파워플레이, 그죠? 쿠즈멘코, 물론 이제 쿠즈멘코 영입한다라고 해서 100% 이게 다 풀리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파워플레이가 풀어나가는 데는 도움이 될 수가 있는 선수고 골라인 앞에 옵션 같은 부분 상당히 유용한 모습을 밴쿠버라든가 이런 데서 상당히 많이 증명을 했었던 선수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파워플레이 성공률을 좀 올려보자라고 생각을 한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마무리 지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드먼턴 오일러스입니다. 에드먼턴 오일러스 같은 경우에 저는 개인적으로 행보가 조금은 아쉬운 팀으로 분류를 하는 축에 속하는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렌트 프레드릭 선수, 그리고 맥스 존스, 제이크 월먼 이렇게 받아왔습니다. 뭐 프레드릭 같은 경우에 사실 또 이제 하부 라인에서 이제 좀 유형을 확인되고 이제 뭐 프레드릭은 예전에 이제 영입할 때 좀 자세히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냥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고 월먼 선수를 결국 이제 영입을 했다라는 게 이제 오늘 좀 말씀드릴 내용 중에 하나예요. 제이크 월먼을 영입을 했다라는 거고요. 방출 자원은 결국 이제 뭐 에드먼턴은 이 맥데이비드 드라이자이트를 좀 전성기 때 어쨌든 컵을 하나 따자 요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좀 미래를 바라보기보다는 지금 당장 그냥 달리자. 이제 그런 거 뭐 그래 그렇게 좀 리스크 있는 선택이 하지만 뭐 타당하다라고는 보고 있어요. 선택 자체가 그렇게 이제 오버를 한다 이런 느낌은 아니고요. 여기 이제 가장 눈에 띄는 자원은 제이크 월먼입니다. 이게 월먼을 영입을 했다라는 거. 이제 이런 부분에서 조금 갈릴 수가 있는데 공격에서는 확실히 이 선수가 영향이 좋습니다. 이제 올해 이제 세너제이에서도 뭐 50경기에서 32포인트. 그리고 이제 올해 에드먼턴에서도 이제 2어시스트죠. 이거 포인트를 또 그냥 어시스트로 썼네. 제가 오늘 조금 급하게 만드느라 뭐 원래도 가끔씩 이런 게 있기는 하지만 오늘 조금 더 이제 그런 부분이 있네요. 그래서 공격에서는 어쨌든 지금 에드먼턴 들어와서도 3경기에서 2어시스트 올리는 그림이기 때문에 역시나 이제 이 공격에서의 영향력 자체는 뭐 별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뭐 보고 넘어가셔도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월먼 선수가 들어오면서 월먼 선수의 또 가장 큰 강점은 굉장히 강력한 포인트샷을 또 이제 배급을 해줄 수 있다는 강점이 있거든요. 실제로 NHL에서 진짜 지금 탑4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만큼 강력한 이 뭐라고 해야 되죠? 포인트샷 정말 1, 2라인에서 이 정도로 정말 빵빵 때려줄 수 있는 팀이 잘 생각이 안 날 정도로 대단합니다. 제이크 월먼 선수 159.116km 최고 속도 이거 상위 5%. 그리고 지금 부샤르보다도 최고 속도가 더 빨라요. 부샤르도 어떻게 보면은 이 슈팅 그 슬랩샷의 정확도 그리고 이제 힘 이런 데서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는 선수 아니겠습니까? 근데 부샤르보다도 월먼이 더 좋아요. 측정치가 더 잘 나왔어요. 그 부분 이제 보고 넘어가시면 좋고 그리고 에컬럼 선수도 이제 158.34km 해가지고 이제 7위. 그리고 너스 같은 경우도 158.1이기 때문에 5, 6, 7, 8% 상위 18% 안에 다 들어갑니다. 지금 탑4 선수들이. 이런 과정에서의 장거리 포인트 샷을 결국은 정말 이제 확실한 무기로서 5대5 상황이라든가 이런 데서로도 쓸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좀 플로리다한테 배웠나? 플로리다 사실은 이제 또 포인트 샷 강력한 요원들이 많은 팀이기 때문에 그 작년에 이제 그런 부분 좀 생각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요 부분 좀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 실제로 월먼 선수 들어온 이후에 에드먼턴 조합이 좀 이런 느낌으로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이거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에컬럼이 지금 부상으로 빠져있다라는 걸 하나 이제 좀 고려를 하고 보셔야 되지만 월먼 선수가 어쨌든 너스랑도 조합을 맞추고 오늘 경기에는 또 부샤르랑 조합을 맞췄죠. 근데 이제 거의 이제 25분 이렇게 이제 이 5대5 상황에서 이렇게 뛰면서 2골 0실점 그리고 이제 2골 1실점 뭐 어쨌든 골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는 이제 그런 자원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다. 이제 이 부분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번에도 시스템으로 커버를 할 생각인지는 모르겠는데 결국은 물론 이제 제이크 월먼도 조금은 투웨이 성향의 선수로 볼 수도 있지만 그래도 공격형 수비수에 조금 더 가깝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결국 어쨌든 공격에서 좀 힘을 쓸 수 있는 그런 느낌의 이제 이 선수를 영입을 했기 때문에 이게 좀 걱정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에드먼턴이 지금 에컬럼이 돌아왔을 때는 에컬럼 부샤르 그리고 이제 월먼 너스 쿨러크 스태처 이런 느낌으로 가겠죠. 그리고 스태처 혹은 엠버슨 이런 느낌으로 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에드먼턴이 거듭 말씀드리지만 수비 시스템은 노블라크 감독 들어온 이후부터 괜찮은 편이에요. 상당히 이제 뭐 실점 관리라든가 이런 것도 잘 되는 편이고 그리고 이제 그 지역 방어랑 이렇게 맨 마크를 섞어서 쓰면서 이제 이렇게 또 굉장히 일반적이면서 무난한 전술을 택하고 실제로 괜찮은 편이거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근데 결국은 문제가 뭐냐면 이따금씩 굉장히 치명적인 실수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이제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턴오버 프론에 가까운 선수들이 뭐 턴오버 비단 턴오버뿐만 아니라
정말 수비 상황에서의 판단 실수라든가 그런 부분, 뭐 부샤르도 그렇고요. 너스도 그렇고 요즘에 보면 에컬럼도 쪼끔은 그런 경향이 예전보다 많이 심해졌거든요. 물론 이제 이거는 에컬럼의 수비력이 단순히 떨어졌다라고 해석을 하기보다는 또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뭐 부샤르 커버라든가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될 수도 있는데 일단 어쨌든 수비진에 굉장히 치명적인 실수가 터지는 부분이 에드먼턴은 시스템이 그냥 괜찮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문제. 뭐 매년 이제 사실 노블라크 감독 들어왔다라고 해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부분이 전혀 없진 않았거든요. 작년에도 그렇게 그대로 나타났었고 올해도 뭐 여전히 나타나고 있고요. 그러면 결국은 이러한 수비진의 실책을 좀 보완을 할 만한 보조 수비 자원이라든가 아니면 진짜 뭐 에컬럼처럼 좀 통 크게 영입을 한다라든가 그런 움직임이 필요한데 굳이 공격 지원할 자원이 많은 이런 상황에서 월먼을 영입을 하는 이거는 조금은 리스크가 있는 영입이지 않나. 뭐 이제 저는 이제 패닉바이라고도 이제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왜냐하면 이제 결국은 에드먼턴도 저는 제 생각에는 수비를 한 자리 보완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 시즌 시작하면서부터 누구냐 그 수비수 그 세인트루이스 간 친구 그 친구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에 그죠? 올해 이제 좀 개화하려고 한 선수가 이제 이적을 해버리고 그 이적을 하는 그런 이제 좀 돌발 변수가 생긴 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뭐 엠버슨이라든가 이런 카드를 데려오긴 했지만은 사실 그렇게 썩 만족스럽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컨텐더급에 걸맞는 그런 느낌의 경기력을 스태처, 엠버슨 이런 선수는 보여줄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사실은 저도 이제 시즌 시작할 때 에드먼턴이 분명히 수비 영입할 거라고 움직일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 후보군으로서 이 누구냐 그 후보군으로서 예를 들면 이제 좀 올해도 성적이 좀 안 좋아 시즌 시작하기 전에 성적이 좀 안 좋아할 것으로 생각했었던 콜럼버스의 프로보로라든가 아니면 이 몬트리올의 사바르라든가 이런 선수들을 영입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선수들이 결국은 이번에 몬트리올도 솔직히 지금 자력 플레이오프 가능한 상황이고 그리고 콜럼버스 같은 경우 자력 플레이오프 가능한 상황이 되게 되면서 이 선수들이 지금 마켓에서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드먼턴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보강할 수 있는 카드 자체가 굉장히 적어졌다라고 생각이 드는 과정이고 그 부분에서 결국은 누굴 사기는 사야 됐는데 딱 원하는 자원은 없고 그러면서 뭐 그래도 월먼이 공격적이긴 하지만 투웨이 경기가 아예 안 되는 거 아닐까라고 그래서 산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제 월먼도 이런 이제 수비 실책이라든가 이런 좀 큰 실수를 안 하는 편의 선수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니었습니다. 레드윙스가 이 선수를 보낸 이유가 뭐겠어요? 네. 그렇게 공격적으로 잘하고 수비적으로도 완벽했으면 레드윙스가 솔직히 보낼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는 좀 이제 느껴지시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제 요 부분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상황이 악화되는 게 올해 스키너가 예년에 비해서 많이 부진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스키너 선수는 그렇게 많이 까지는 않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스키너도 어쨌든 수비에서의 그런 좀 큰 실수를 하는 좀 연장선상의 그런 느낌이에요. 보면. 그러니까 스키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좀 뜬금없는 실책성으로 실점을 한다라든가 그런 부분이 결국 이제 문제가 되는데 그게 올해 확실히 좀 심해지긴 했습니다. 실제로 이븐 스트렝스 세이브 퍼센티지도 뭐 매년 떨어지는 거긴 하지만 올해 또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 2실점 이하 경기 숫자의 비율을 바라보셔도 올 시즌 지금 49경기에서 이제 49경기 중에 19경기에서 2실점 이하 경기를 했는데 42.2%로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전년 대비해서 12%가 떨어졌거든요. 요 부분 하나 이제 확인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시즌별 세이브 성공률 92.0%.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92 시즌별이 아니 시즌별. 그러니까 시즌별로 따져봤을 때 92% 이상 올렸던 경기 숫자가 몇 개인가. 이거를 바라보셔도 올해 작년 대비 거의 한 10% 떨어졌거든요. 요러한 그림이 되다 보니까 이것도 이제 결국은 싸잡아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에드먼턴이 기본적으로 수비 진영에서 시스템 자체는 괜찮은데 실책이 많고 물론 이제 최근에 부진은 좀 억가골도 좀 있긴 했었습니다. 근데 실책이 좀 많으면서 이제 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많이 나오고 근데 이제 그걸 커버해 줄 만한 수비 카드가 일단 적은 상황이다라는 거. 근데 이제 이번에도 영입한 자원이 그 수비적인 부분의 구멍을 확실하게 메워줄 수 없는 자원이다라는 거. 그리고 스키너가 그런 수비적인 실수를 했을 때 만약에 정말 콜리가 클래스가 정말 뛰어나고 정말 많은 돈을 받는 콜리들은 공통점이 뭐냐면 수비가 뜬금없는 실책을 하고 좀 이제 좀 얼빠진 실수를 해가지고 굉장히 위협적인 상황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그 정말 흐름 넘어가는 거 하나 막아주고 그런 것들을 사실 구단들은 꽤 높게 평가를 하는 측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셰스토르킨이 성적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돈을 받았던 거고 실제로 그런 모습들을 지금 이 올해
표면적인 성적이 안 좋아도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잖아요. 뭐 예를 들면 소로킨이라든가 그런 선수들이 다 보브롭스키라든가 그죠?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다라는. 근데 스키너한테 그런 경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워요, 냉정하게. 그게 이제 좀 복합적으로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스키너가 이렇게 부진하다고 생각하면 결국 이제 수비진을 조금 더 수비적으로 탄탄하게 가져가야 되는 그 방향이 알맞지 않았나라는 거죠. 근데 이제 수비력을 강화하는 카드로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이크 월먼은 그렇게 좋은 카드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다는 게 결과적으로 제가 에드먼턴을 조금은 아쉽게 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바라보시고 에드먼턴 내용 마무리 지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베이거스 골든 나이츠입니다. 베이거스 골든 나이츠도 뭐 그때 이제 이 스미스 그죠? 제가 이제 그 메인으로 집어넣었었는데 또 이야기를 한번 했기 때문에 조금 다른 이 시각에서 좀 바라보는 그런 그림 준비를 했습니다. 뭐 이제 뭐 트레이드 의의라든가 이제 그런 것도 이제 뭐 간략하게 보고 넘어갈 텐데 라일 스미스 영입했죠. 물론 이제 그 전에 이제 브랜던 사드 영입도 있었고 하는 그림이 있었는데 어쨌든 전반적인 영입 자원은 라일리 스미스 영입을 했다라는 거. 그러면서 2025년 3라운드 한 장 넘겨줬습니다. 레인저스한테. 레인저스는 요거를 그대로 이제 카슨 수시 영입했었죠. 이러면서 이제 결국 이제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3라인의 부활 플러스 검증된 조합을 꾀하고 있다라는 거. 이제 그때 이제 뭐 길게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게 결국 이제 이따금씩 베이거스 골든 나이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라일리 스미스가 결국은 셀러리 캡 문제로 이제 팀 전력에 조금 배제가 돼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라일리 스미스 마르셰소 그리고 칼손 요 조합을 뭔가 기억이 잊혀질만 하면은 이제 끌고 나오는 이제 그런 그림도 있었고요. 그게 이제 검증된 조합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고 올해 이제 빌리암 칼손 선수가 많이 좀 부진한 시즌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좀 뎁스를 강화하는 입장에서 여기 이제 이 라일리 스미스가 들어오면은 또 이제 굉장히 익숙한 선수랑 같이 이제 호흡을 맞추는 거니까. 지금 이제 칼손이 빠졌기 때문에 당장 라일리 스미스랑 칼손 라인이 가동이 되지 못하지만은 장기적으로 플레이오프라든가 이럴 때 이제 칼손이 복귀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거 분명히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그때 이제 이전 제가 그 칼손 그 내용 때 칼손이 아니라 그 이전 영입 때 굉장히 자세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냥 요건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조합이 얼마나 위협적이었냐면요. 그러니까 그걸 좀 더 살짝 세부화해서 말씀을 드리면 스미스랑 칼손 조합이 그 마르셰소까지 포함이 되지만 얼마나 위협적이냐면은 1718 시즌 최초 결성됐었던 그 시즌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칼손 선수가 40골 이상을 넣었었던 그 정말 커리어 하이 시즌이라고 볼 수 있는 시즌이었는데 그 중에 15골에 라일리 스미스 선수가 관여가 돼 있었어요. 이러면 살짝 감이 안 오시죠? 그러니까 그냥 40골에서 15골에 라일리 스미스가 어시스트를 했다라는 게 그냥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냥 확 안 와닿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2022-23 시즌 아까 말씀드리면 이제 그 셀러리 캡 때문에 스미스를 살짝 떠나 보내기 그 직전 시즌이었죠. 근데 그때도 같은 경우에도 스미스의 10골에 칼손 선수가 관여가 돼 있었습니다. 예. 이것도 지금은 감이 확 안 오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5골, 10골 관여를 한 게 얼마나 큰지 살짝은 이제 감이 안 오실 수가 있는데 우승한 시즌이었죠. 우승한 시즌에서 사실은 이제 마르셰소 아이클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많이 또 조합을 맞추는 측면도 있었고 하는데 바라보시면은 마르셰소 선수의 10골에 아이클이 관여를 했습니다. 2022-23 시즌. 근데 그거보다 지금 그죠? 1.5배. 딱 1.5배죠. 그러니까 아이클 마르셰소도 굉장히 묶었을 때 인상적인 거 베이거스 경기도 많이 보신 분들이라든가 최근에 베이거스 경기 보신 분들은 이런 부분 다 기억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그 조합보다도 5골을 더 많이 넣었었어요. 1718 시즌 칼손이. 그리고 심지어 22-23 시즌을 비교를 해봐도 아이클 마르셰소라는 1라인 조합에 전혀 꿀리지 않는 느낌의 기여를 해냈다라는 겁니다. 이 두 명의 선수가.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칼손 선수가 스미스 선수의 10골에 기여를 했고 그리고 아이클 선수가 마르셰소 선수의 10골에 관여를 했으니까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23-24 시즌 지난 시즌이죠.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은 이 마르셰소 선수의 베이거스 마지막 시즌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이 시즌에 바르바쇼프 선수가 마르셰소 선수의 12골에 관여를 했거든요. 이것보다도 지금 더 많은 수치잖아요. 15골이. 이런 느낌에서의 경기력을 많이 보여줬던 자원이기 때문에 결국 영입을 한 겁니다. 그리고 베이거스 이렇게 역사적으로 이렇게 좀 네임드들 선수들을 요 자료를 찾아보니까 보면은 10골 넘는 자원들이 별로 없어요. 사실 그게 어렵죠. 그러니까 이제 10골에 관여를 하고 이 특정 한 선수의 10골에 관여를 하고 그런 것도 어렵고 10골에 관여한다는 자체가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스미스 칼손 같은 경우는 이 정도의 시너지를 보여줬던 선수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다시 선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베이거스 골든 나이츠가 지금 1, 2 라인 조합은 여전히 굴러가는 그림이고 3 라인에서 결국 이제 힘이 조금 더 필요한 그런 상황에서 칼손 스미스까지 집어넣으면서 3 라인이 부활이 딱 돼 버리면은 예전의 그 영광을 되찾을 수 있는 그런 느낌의 경기력이 나올 수 있다라고 바라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결국 이제 칼손 스미스를 재구축을 했다라고 바라보시면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예, 베이거스의 생각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예, 이렇게 예, 4부작에 걸친 마무리 기획이 결국 이제 끝나게 됐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좀 정규 일반적인 느낌에서 이제 그런 느낌으로 이제 좀 구성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어쨌든 요렇게 오늘 내용은 전반적으로 다 마무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